니네 엄마를 납골당에 모시고 온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만수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납골당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의 코를 찌른 것은 한우 굽는 냄새와 소주 냄새였어요. 거실에서는 아들 부부가 불판을 차려놓고 소주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하라도 하듯이 말이죠. 만수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아내를 영원히 떠나보낸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고기를 구워 먹으며 건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오셨어요? 같이 드세요. 라며 고기를 뒤집는 며느리의 뻔뻔한 얼굴에 만수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그가 처음으로 폭발했어요. 네 엄마가 죽은 지 3일밖에 안 됐어. 그런데 웃으면서 고기가 목에 넘어가니? 그의 절규에도 며느리 다은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고생하셨는데 맛있게 먹는 게 뭐가 어때서요? 술이나 한잔하면서 상속하고 보험 이야기 나누자고요, 아버님. 그 순간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처음부터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접근한 며느리의 충격적인 범죄로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시어머니의 죽음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과 정의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한남동 골목 안쪽 낡은 간판 하나가 3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남갈비.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이 집을 압니다. 맛으로 소문난 집이 아니라 사람으로 소문난 집이었죠. 가게 안은 언제나 연기로 뿌였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갈비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칼질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소리의 중심에 정만수와 이선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만수는 올해 61입니다. 허리는 예전만 못해도 손놀림만큼은 아직 젊은이 못지 않았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합니다. 고기를 고르는 그의 눈은 30년 경력이 만들어낸 감각 그 자체였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러보고 색을 확인하고 기름의 분포를 살핍니다. 이 양반 오늘도 제일 좋은 것만 골라가시네요. 단골 정육점 주인이 웃으며 말을 건넵니다. 만수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님들한테 최고를 드려야지. 그게 장사 아니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급하게 말하는 법이 없었죠. 천천히 또박또박 마치 고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선자는 만수보다 2살 어립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빠릅니다. 밑반찬 12가지를 아침마다 새로 준비하죠. 김치를 썰고 물을 채 썰고 팔을 다듬는 그녀의 손길에는 30년의 정성이 배어 있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가끔 아르바이트 학생이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선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해. 손님들이 맛을 알거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음식에는 2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오후 6시 저녁 장사가 시작됩니다. 테이블 5개뿐인 작은 공간이지만 금방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단골들이 대부분입니다. 10년, 20년을 다닌 사람들이죠. 사장님, 오늘도 여전하시네요. 늙긴 뭘 늙어. 아직 팔팔해요. 만수는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고기를 구워줍니다.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리고 타이밍을 재고 적당한 순간에 뒤집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선자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반찬을 채우고 물을 따르고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어머니, 우리 애가 대학 붙었어요.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우리 우진이도 그때 그랬는데. 선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우진. 그녀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죠. 정우진은 29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에 성실한 성격까지 부모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아들이었죠. 주말이면 어김없이 가게에 들러 부모님을 돕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우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홀로 나옵니다. 만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괜찮아. 내가 쉬어야지. 아니에요. 주말은 제가 도와드려야죠. 부자의 대화는 짧지만 따뜻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죠.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유리는 26입니다. 막내딸이죠.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일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한 달에 2~3번은 꼭 가게에 들립니다. 그녀가 오는 날이면 선자의 얼굴이 더욱 밝아집니다. 엄마, 오늘 뭐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우리 딸. 피곤할 텐데 그냥 앉아 있어. 괜찮아요. 저 야근 안 하는 날이에요. 유리는 어머니 옆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물소리와 함께 모녀의 소곤거림이 이어집니다. 병원 이야기, 동네 이야기, 소소한 일상들. 그 모든 것이 이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갑니다. 만수는 셔터를 내리고 깊게 한숨을 쉽니다. 허리가 묵직합니다. 선자는 테이블을 닦으며 남편을 바라봅니다. 여보, 많이 힘들어요? 아니야. 괜찮아. 만수는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압니다. 남편의 허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무릎도 아프다는 것을요. 그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이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합니다. 오랜 세월 칼질을 한 대가였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하루를 정리합니다. 매출을 확인하고 내일 필요한 재료를 적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슬슬 우진이한테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글쎄, 우진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할까?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요. 선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납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장사터가 아닙니다. 30년의 역사이고 두 사람의 인생이고 가족의 뿌리였죠.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거친 손입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고 화상 자국도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입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꽉 잡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가게 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골목을 비춥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가게 안은 따뜻합니다. 하루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마음이 이곳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만수는 일어나 시장으로 향합니다. 선자는 6시에 일어나 밑반찬을 준비합니다. 30년째 반복되는 일상. 지루할 법도 한데 두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상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만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리고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행복을 느낍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질 거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릅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누군가 이 가족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2024년 9월 우진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 그녀의 이름은 김다은이었습니다. 다은은 34입니다. 우진보다 5살 많았죠. 하지만 나이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우진은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자리 비어 있나요? 점심시간이라 카페가 붐볐습니다. 다은은 커피를 들고 우진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절제된 화장, 그리고 따뜻한 눈빛.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은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업무를 보는 듯 했죠. 우진은 슬쩍슬쩍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같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다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번에 봤던 분이시죠? 여기 자주 오세요? 네, 회사가 근처라서요. 저도요. 반갑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은은 보험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컨설팅을 한다고요. 우진은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면서도 부드러웠죠. 보험이요? 저희 부모님도 보험 몇 개 드셨는데. 그러세요?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다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다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으니까요. 아버지가 61, 어머니가 60이세요. 그 나이면 건강관리 잘하셔야 하는데 정기검진 같은 거 받으시나요? 아, 글쎄요. 바쁘셔서 잘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염려하는 것처럼 보였죠. 우진은 그녀의 따뜻함에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먹고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우진은 매번 그녀와의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다은은 완벽했습니다. 똑똑하고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우진은 다은을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한남갈비 가게였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난 후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다은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이 들려 있었죠. 한우 세트였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걸 왜? 우리가 고기 장사를 하는데. 그래도 인사드리는데 빈손으로 올 순 없죠. 제 마음입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공손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선자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죠.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4입니다, 어머님. 아, 우진이보다 좀 많으시네요. 네, 5살 많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다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기거나 얼버무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 점이 만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이가 뭐 중요해요.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지. 만수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다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계산적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다은은 능숙하게 고기를 구웠습니다.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 뒤집고 적당히 익으면 만수와 선자의 접시에 먼저 올렸습니다. 어머, 고기 굽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선자가 감탄했습니다. 다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로 고깃집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배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다은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고 대학도 스스로 학비를 벌어 다녔다고요. 힘든 이야기였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죠. 만수는 숙연해졌습니다. 선자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우진은 다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다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남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죠. 잘 됐어? 완벽해. 부모들 완전히 넘어갔어. 다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건 더 쉬워. 완전히 빠져 있어. 내 말이면 뭐든지 들을 거야. 좋아. 계획대로 진행해. 서두르지 말고. 알아. 걱정 마. 10년 경력이 어디 가겠어? 전화를 끄는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다음 날부터 다은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주말마다 한남갈비에 들렀습니다. 가게 일을 도왔고 설거지를 했고 청소를 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친절했죠. 우진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칭찬했습니다. 선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은의 모든 행동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죠.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다은은 선자와 단둘이 주방에 있었습니다. 밑반찬을 준비하는 선자 옆에서 다은이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평생 이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뭐려? 좋아서 한 일인걸요. 그래도 힘드시잖아요. 허리도 아프시고. 다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선자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보면 알죠. 자세만 봐도 허리가 안 좋으신 게 느껴져요. 병원은 다니세요? 아유, 바빠서. 그냥 파스 붙이고 지내요. 다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염려하는 것처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더 큰 병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좋은 병원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다은 씨가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선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은의 관심이 너무 과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선자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은이가 좋은 애긴 한데. 왜? 뭐 문제라도 있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너무 완벽한 것 같아서. 만수는 웃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 아들 복 받은 거지. 그래도 뭔가 불안해. 선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이 너무 걱정이 많아. 다은이 좋은 애야. 우진이도 행복해 하잖아. 선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다은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자의 의심, 만수의 신뢰, 우진의 사랑, 모든 것이 그녀의 계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죠. 2024년 11월 초 다은은 우진에게 급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저녁 8시 한강공원 벤치.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다은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우진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우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우진은 그녀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다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우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진 씨, 저 말하기 힘든데. 뭔데요? 말해봐요. 무슨 일인데? 다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신한 것 같아요. 순간 우진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귓가가 웅웅거렸습니다. 임신.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은은 우진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임신이요? 확실해요? 아직 병원은 안 갔는데 생리가 2달째 안 나왔어요. 검사기로 해봤는데 2줄이 나왔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임신 검사기를 꺼냈습니다. 선명한 2줄. 우진은 그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떡하죠? 우진 씨, 저 정말 어떡해요? 다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진은 황급히 그녀를 안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두려움, 당황, 책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같이 해결해요. 우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은을 꽉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우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결혼, 아이, 책임,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우진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한남갈비 가게 장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만수와 선자는 아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만수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 씨가 임신했어요. 선자의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만수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확실해? 만수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검사했어요. 병원은 갔어? 아직이요. 이번 주에 갈 거예요. 선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아들이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졌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은이는 뭐래? 결혼하고 싶대요.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만수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비도 안 된 결혼, 혼전 임신, 모든 것이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결혼은 해야지. 아이가 생겼는데 어떡해. 만수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빨리 하는 게 좋겠어. 배 나오기 전에. 네, 아버지.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과 책임감이 뒤섞였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야. 다은이한테 잘해야 해. 이제 내 아내가 될 사람이야. 네, 알겠습니다. 이틀 후 다은은 병원에 갔습니다. 우진이 동행했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다은은 진료실에 들어갔고 우진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김다은 씨 보호자분,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우진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임신 확실합니다. 대략 8주 정도 됐네요.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우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작은 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건강한가요? 다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면 됩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우진은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다은 씨, 결혼해요. 빨리 하자. 우진 씨. 다은이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또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제 책임이에요. 우리 같이 잘해봐요. 우진은 다은을 꽉 안았습니다. 다은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우진이 볼 수 없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표정이었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2024년 12월 중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시기였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죠.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다은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배가 아직 나오지 않아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우진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죠. 선자는 식장 한편에 서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제는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는 느낌.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유리가 어머니 곁에 다가왔습니다. 선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되세요? 조금. 너무 급하게 진행된 것 같아서. 유리도 불안했습니다. 다은을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말투, 행동, 모든 것이 계산된 것 같았죠. 오빠가 행복하면 됐죠. 뭐? 유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다은은 완벽하게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음식을 챙기고 시부모님을 챙겼습니다. 모두가 칭찬했습니다. 우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은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그 눈빛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신혼집으로 돌아온 다은은 화장을 지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됐어. 결혼했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다음 단계 준비해.
다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은과 우진의 결혼 생활은 한 달을 넘어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위험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매주 한남갈비를 찾았습니다. 시부모님을 돕는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만수와 선자의 생활 패턴, 건강 상태, 재산 현황,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다은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부엌에 있었습니다. 선자는 김치를 담그고 있었고 다은은 그 옆에서 재료를 다듬고 있었죠. 어머님, 요즘 자주 기침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괜찮아. 그래도 병원은 가보셔야죠. 제가 아는 좋은 내과 있는데 예약해 드릴까요? 선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다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바쁘기도 하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요. 혹시 보험은 잘 들어놓으셨어요? 나중에 큰 병이라도 생기면 치료비가 엄청나거든요. 선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보험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 보험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드러났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선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다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을 들어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다은은 전 남편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보험 들어놨대. 다은이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류는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 나이 부부면 종신보험이랑 암보험 정도는 기본일 거야. 수혜자는 당연히 자식들이겠지. 우진이랑 유리. 전 남편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수혜자를 바꿔야 해. 그게 쉽겠어? 의심받을 텐데. 방법이 있어. 우진이를 통해서 하는 거야. 내가 임신했다는 명목으로. 다은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영리한 방법이었습니다. 아기 때문에 재정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되겠네. 우진이는 뭐든 내 말 들으니까. 그래. 그리고 나중에 전 남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후 다은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은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그날 밤 다은은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다은은 배를 쓸어내리며 걱정스러운 표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재정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 재정 정리? 갑자기 왜? 우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은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기가 곧 태어나잖아. 육아비, 교육비 다 생각하면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무슨 소리야?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겨?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은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연기였지만 완벽했습니다. 모르잖아. 출산은 위험한 거야. 만약에 내가 죽으면 아기는 어떡해? 당신은 어떡하고?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우진이 다은을 꽉 안았습니다. 다은은 우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 보험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이 드셨잖아. 수혜자도 바꾸고
보장 범위도 넓히고 그건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도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내가 보험 일했으니까 잘 알잖아. 내가 한번 확인해 볼까? 우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어.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볼게.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다은은 우진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다음 주말 우진은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남갈비에서였습니다. 장사가 끝난 후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만수와 선자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보험 정리 좀 하시는 게 어때요? 다은이가 그러는데 나이 드시면 보장 범위를 넓혀야 한대요. 선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수도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건 왜 다은이가 신경 써? 선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다은이가 보험 전문가잖아요. 그냥 도움 드리려고.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선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다은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쉽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방법은 많았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전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우진이 샤워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안 통했어. 시어머니가 경계하고 있어. 그럴 줄 알았어.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뭔데? 직접 접근하는 거야. 내가. 다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일 수도 있었죠. 어떻게? 보험 설계사로 위장하고 찾아가는 거야. 다은이 넌 모르는 척하고 들킬 수도 있어. 조심하면 돼. 난 연기 잘하잖아. 전 남편의 목소리가 자신만만했습니다. 다은은 고민했습니다.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해봐. 하지만 조심해.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야.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은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며칠 후 한 남자가 한남갈비를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습니다. 만수가 손님인 줄 알고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생명 보험 설계사 박민수라고 합니다. 사장님,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만수는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보험이요? 우리 이미 다 드러났는데. 그걸 알고 왔습니다. 기존 보험을 점검해 드리려고요. 요즘 새로 나온 상품들이 보장 범위가 훨씬 넓거든요. 남자의 말투가 능숙했습니다. 만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선자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남자를 보고 경계심을 드러냈죠. 여보, 누구세요? 보험 설계사래. 점검해 준대. 선자는 남자를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눈빛이 불순해 보였죠. 하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필요 없어요. 선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한 번만 들어보세요. 손해볼 일 없으시잖아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선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죠. 보험 설계사 박민수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선자가 단호하게 거절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선자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그것은 점점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2025년 2월 초 유리가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가게 일을 도우려고 왔지만 실은 어머니가 걱정되어서였죠. 전화 통화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유리가 부엌에서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선자는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느렸습니다.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게 분명했죠.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유리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다은이 말이야. 새언니? 왜요? 뭔가 이상해. 설명하기 어려운데.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리는 어머니를 마주봤습니다. 선자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데요? 보험 얘기를 자꾸 해.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며칠 전엔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어. 그게 왜 문제예요? 그 사람 눈빛이 이상했어. 뭔가 꾸미는 것 같았어. 유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보통 정확했습니다. 평생을 장사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본 어머니였죠. 세언지랑 관련이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다은이가 결혼한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 유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언니 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뭘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면 증거가 있을 거예요. 유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유리는 오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명목은 임신한 새언니를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은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가씨, 어떻게 왔어요? 새언니 챙기러요. 몸은 어때요? 괜찮아요. 입덧이 좀 심하긴 한데. 다은은 배를 쓸어내리며 힘든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진짜 입덧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죠. 연기 같았습니다. 병원 검진은 잘 받고 있어요? 당연하죠. 우진 씨가 꼼꼼하게 챙겨줘요. 초음파 사진 보여줄 수 있어요? 궁금해서. 다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유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게 지금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보여줄게요. 괜찮아요. 급한 건 아니니까. 유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임신한 여자라면 초음파 사진을 소중히 간직할 텐데 어디 뒀는지 모른다는 게 이상했죠.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고 일어섰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침실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은의 휴대폰이었죠. 유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은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니 열 수 없었죠. 하지만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메시지 내용 일부가 보였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어? 계획 수정해야. 유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누구와 만나는 걸까?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일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가씨, 뭐해요?
다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는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아, 화장실 찾다가 길을 잃었네요.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다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리는 곧바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했던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형수의 과도한 보험 관심, 재산 파악 시도, 갑작스러운 임신, 그리고 오늘 본 수상한 문자. 뭔가 있어. 분명히. 유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그래야 부모님과 오빠를 지킬 수 있었죠. 다음 날 유리는 병원 동료에게 부탁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김다은이라는 사람 진료 기록 좀 찾아줄 수 있어? 그게 불법인 거 알지? 알아. 하지만 급해. 우리 가족이 위험할 수도 있어. 친구는 유리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만이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모르는 일로 해. 고마워. 며칠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리는 병원 뒷문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찾았어. 근데 이상한 게. 뭔데? 김다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병원에 진료 기록이 없어. 최근 1년 동안.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료 기록이 없다. 그럼 초음파는 어디서 찍은 걸까? 아니면 혹시 가짜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인터넷에서 초음파 사진 구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 유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이 가짜라는 얘기였죠. 집으로 돌아온 유리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새언니 임신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리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선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죠. 그럼 결혼이 다 계획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선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안심했었죠.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유리야. 일단 더 증거를 모아야 해요. 확실하게. 그리고 오빠한테도 말해야 하고. 우진이가 믿을까? 설득해야죠.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 거예요. 하지만 유리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형수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눈이 멀어 있었죠. 그날 밤 선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 30년을 함께 일군 가게, 소중한 자식들,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해. 선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과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재산 목록, 보험 증서, 가게 등기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책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 수상한 보험 설계사, 딸이 알아낸 사실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증거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쪽지를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였습니다. 선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불안이 온몸을 짓눌렀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형광등이 선자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기계음에 묻혀버릴 정도로 작아진 그녀의 손을 만수가 꼭 쥐고 있었죠. 옆에서 우진은 다은의 어깨를 감싸고 서 있었고 유리는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은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왔어요. 정신 차리셔야 해요. 다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선자는 희미하게 뜬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한 입모양이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손가락으로 침대 옆 테이블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의사를 불렀고 잠시 뒤 선자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테이블 위에는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죠. 모두가 선자의 상태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었으니까요. 3시간이 지나도록 선자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뇌출혈이 심각하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만수는 아내의 손을 놓지 못한 채 계속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자야, 여보.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한남 갈비집에서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아내였는데요. 유리가 조용히 일어나 테이블 위에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몇 줄이 적혀 있었어요. 우진과 다은, 조심해라. 뭔가 이상하다. 다은이가 전화할 때 들은 목소리,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우진이 위험할 수도 있다. 유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뭔가 불안해하시더니 이런 메모를 남기셨던 거였어요. 유리는 재빨리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아버지나 오빠에게 보여주기엔 상황이 너무 급박했으니까요. 아버님, 저희 잠깐 커피라도 마시고 올게요. 다은이 우진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만 끄덕였죠. 아내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다은과 우진의 대화 소리가 유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였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상속 절차는 바로 진행되는 거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현실적인 문제잖아. 당신도 알아둬야 할 거 아니야? 유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 여자는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유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의 메모가 맞다면 지금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선자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오열했어요. 우진도 눈물을 흘렸지만 다은은 그저 우진의 등을 토닥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았죠.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기는 동안 유리는 어머니의 핸드백을 정리하다가 또 하나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핸드백 안주머니에 접혀들어 있던 작은 종이였어요. 다은이 임신 아닐 수도 있다. 병원 다녀온 날 초음파 사진 안 보여줬다. 배도 나온 것 같지 않다. 조심해라. 유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뭔가를 눈치채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직접 말씀하지 못하신 걸까요? 아마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혹은 가족이 깨질까봐 두려워서였을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는 동안 유리는 다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다은은 슬픔에 잠긴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어요.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며 눈물까지 흘렸죠. 하지만 유리는 알아챘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요. 다은이 화장실에서 눈약을 넣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유리가 다은을 불러 세웠습니다. 빈소 뒤편의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유리야? 언니 임신 몇 개월이라고 했죠? 3개월이야. 왜 갑자기 그걸 물어? 초음파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셨는데 못 보여드렸잖아요. 다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가지고 다니지 않아. 그리고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야?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다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유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유리는 다은의 가방을 몰래 뒤졌습니다. 다은이 조문객 응대로 정신없는 틈을 타서였죠. 가방 안에서 휴대폰 충전기와 화장품들 사이로 접힌 종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병원 진료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산부인과가 아닌 내과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고요. 유리는 재빨리 사진을 찍고 종이를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어머니가 남긴 메모들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어머니의 의심이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다은은 임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어요. 유리야, 어디 있어? 아버지가 찾으셔. 우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리는 메모를 다시 가방에 넣고 빈소로 돌아갔어요. 만수는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함께한 아내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보낸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아빠, 좀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유리야, 엄마가 며칠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 우진이랑 다은이를 조심하라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 만수의 목소리는 쉰 듯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엄마가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아요. 저도 확인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다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었죠. 아버님, 커피 좀 드세요. 기력이 떨어지시면 안 돼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은의 친절이 어쩐지 부담스러웠어요. 선자가 남긴 마지막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틀째 밤 유리는 다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빈소 밖 주차장에서였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남자 목소리 같았지만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평소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닌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죠. 유리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록 상대방 목소리는 잘 안 들려도 다은의 말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웠으니까요. 보험금은 확실한 거지? 서류는 다 준비됐고? 다은의 말에 유리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보험금이라니. 설마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획일까요? 유리는 조심스럽게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영정 앞에 앉아 있었고 우진은 다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은이는 어디 갔어? 전화 받으러 나갔어요, 오빠. 유리의 대답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선자의 발인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치러졌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관을 따라 걸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한남갈비집의 사장님이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모두들 안타까워했죠.
화장장에서 돌아오는 길, 유리는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만수의 얼굴은 이틀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아빠, 제가 엄마 유품 정리할게요. 아빠는 좀 쉬세요. 그래, 고맙다. 유리야, 엄마가 남긴 게 혹시 더 있니?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엄마가 메모를 남기셨어요. 다은 언니를 조심하라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언니가 임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말이니? 그럼 왜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의 직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조사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후 다은과 우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이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선자가 없는 집은 집 같지 않았죠. 그날 밤 유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정말 자연사였을까? 다은이 뭔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새벽 2시쯤 유리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다가 다은과 우진의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제 보험 서류 정리해야지. 어머님 것도 있고 아버님 것도 있고 벌써 그런 얘기를 해?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당신이 장남이잖아. 다 당신이 처리해야 해. 유리는 숨을 죽이고 더 들었습니다. 다은의 목소리에는 전혀 슬픔이 묻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산적이고 차가웠죠. 다음 날 아침 유리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의심이 맞다면, 그리고 다은이 정말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어머니의 마지막 경고를 헛되이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집안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거든요. 그것도 한우 특유의 고소한 냄새였습니다. 만수의 눈썹이 움찔거렸어요. 아내의 유골함을 모시고 온 지 1시간도 채 안 됐는데 누가 고기를 굽고 있단 말입니까? 발걸음을 옮기는 만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복도가 오늘따라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선자가 없는 집은 낯설고 차가웠는데 지금 이 고기 냄새만큼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매일 한남 갈비집에서 맡던 바로 그 냄새였으니까요. 거실 문을 여는 순간 만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진과 다은이 거실 테이블에 불판을 놓고 한우를 굽고 있었어요. 그것도 웃으며 소주잔을 부딪히면서 말이죠. 만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충격이 먼저였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만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낮고 가라앉은 톤이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죠. 우진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아, 아버지. 저희는 그냥 배가 고파서. 네 엄마 유골함이 저 안방에 있는데 배가 고파서 고기를 구워 먹어?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평생 한 번도 아들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던 만수였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일어서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오히려 만수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님, 저희도 슬퍼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먹어야 하잖아요. 어머님도 저희가 굽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순간 만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선자가 남긴 마지막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이 여자를 조심하라고, 우진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던 그 메모가요.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만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지를 힘도 없었어요. 우진이 다급하게 아버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은아, 어서 치워. 하지만 다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 고기 어머님이 장 봐두신 거예요. 냉동실에 있던 거 꺼내서 구운 거라고요. 어머님이 아까워하실 거예요. 안 먹으면. 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3일도 안 됐는데 그 아내가 사둔 고기를 꺼내서 굽고 있다니. 그것도 마치 축하라도 하듯이 소주까지 마시면서요. 그때 유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늦게 온 거였어요. 거실의 광경을 본 유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빠,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은 동생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은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유리야, 오빠가 너무 기운이 없어서 고기라도 먹이려고 한 거야. 뭐가 문제야? 문제라니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고기를 구워요? 그것도 웃으면서. 유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불판을 치우려고 다가갔지만 다은이 막아섰어요. 유리야, 넌 아직 결혼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남편 건강 챙기는 것도 아내의 역할이야. 뭐라고요?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두 여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왔다 갔다 할 뿐이었어요. 만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한심하고 화가 났습니다. 저렇게 나약한 놈이 어떻게 자기 아들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우진아, 너도 나가. 다은이랑 같이 나가서 당분간 이 집에 오지 마. 만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우진이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네 엄마 유골함 앞에서 고기 파티를 하는 놈들을 같은 지붕 아래 둘 수 없어. 다은이 소주잔을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버님, 저희를 쫓아내시는 건가요? 우진 씨는 장남이에요. 이 집의 상속인이라고요. 상속? 지금 상속 얘기를 하는 거야? 만수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아들에 대한 실망,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유리가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진정해요. 혈압 오르면 안 돼요. 하지만 만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판을 들어 올렸어요. 기름이 흥건한 불판이 기울어지면서 고기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니네 엄마가 평생 일궈온 한남 갈비집 고기를 니네 엄마 장례식 날 꺼내 먹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우진이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며 고기를 주워 담는 모습이 처량했어요. 다은은 그런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만 일어나요. 체면이 뭐예요? 체면? 넌 체면을 아냐? 유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언니,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유리가 보여준 것은 다은이 주차장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보험금은 확실한 거지? 서류는 다 준비됐고? 녹음된 다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다은아,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보험금? 다은은 재빨리 반박했습니다. 그건 일 때문에 한 통화예요. 나 보험회사 다녔잖아요. 고객 상담하느라 한 말이라고요. 하지만 유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니 임신은요? 초음파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3개월이라고 했죠? 다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진이 다급하게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리야, 그만해. 다은이가 임신한 건 확실해. 내가 같이 병원도 갔어. 정말요? 그럼 어느 병원인지 말해봐요, 오빠. 우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실제로 다은과 함께 병원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다은이 혼자 다녀왔다고만 했을 뿐이었죠. 만수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70평생 이렇게 비참한 날은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아들마저 잃어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우진아, 마지막으로 묻겠다. 네 엄마한테 뭔 짓을 한 거냐?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제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엄마가 쓰러지기 전날 다은이가 뭔가 이상한 걸 먹이지 않았냐? 다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높았어요. 지금 저를 살인자로 모는 건가요? 아버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고? 내 아내가 멀쩡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는데 너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의심이 안 가겠어? 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낼 기력도 없었어요. 그저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었죠. 유리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다 알아볼게요. 엄마가 남긴 메모도 있고 증거도 모으고 있어요.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다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요? 유리 씨, 지금 가족을 의심하는 거예요? 가족? 언니가 정말 우리 가족인가요? 엄마는 언니를 끝까지 의심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판에서 올라오는 연기만이 희뿌옇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우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다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리를 노려보고 있었죠. 만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오늘 밤까지만 있어. 내일 아침에는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그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자의 유골함이 있는 그곳으로요. 문을 닫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유리는 오빠와 다은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해요. 엄마가 왜 죽었는지, 언니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쌀 뿐이었어요. 다은이 남편의 어깨를 잡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우리 방으로 가요. 여기 더 있을 이유 없어요.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간 뒤 유리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한우 조각들이 기름에 절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준비하던 그 고기들이 이렇게 버려진 모습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유리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걸레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늘 그랬던 것처럼 집을 깨끗이 치워야 했으니까요. 유리는 경찰서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메모들과 다은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며칠 동안 모은 증거들이 들어 있었죠. 아침 일찍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에는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형사과 김 형사가 유리를 맞았습니다. 40대 중반의 김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유리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정유리 씨,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메모부터 시작해서 다은의 의심스러운 행동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험금 관련 통화 녹음까지. 김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 녹음 파일, 언제 녹음하신 거죠? 어머니 발인 날 밤이었어요. 다은이가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김 형사는 녹음을 다시 한번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정유리 씨,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한 증상이 있으셨나요? 평소와 다른 점이라든지. 유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전날 저녁, 다은이가 어머니께 건강 음료를 드렸어요. 비타민 음료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드시고 나서 어지럽다고 하셨죠. 김 형사가 펜을 놓고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 음료병이나 잔이 남아있나요? 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은이 바로 치워버렸거든요. 하지만 유리는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대신 이게 있어요. 다은이 가방에서 발견한 내과 진료 기록이에요. 산부인과가 아닌 내과요. 임신했다면서 왜 내과를 갔을까요? 김 형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혈압약 처방전이네요. 그것도 꽤 강한 약이고요. 그 순간 유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이 어머니께 준 건강음료, 그리고 혈압약 처방. 설마 그 음료에 약을 탔던 걸까요? 김 형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유리 씨, 일단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은 씨를 조사해야 하고 부검도 필요할 것 같네요. 부검이요? 어머니를 또 아프게 하는 건가요?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실을 밝히려면 필요한 절차입니다. 어머님도 원하실 거예요. 경찰서를 나온 유리는 곧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수는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죠. 아빠,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제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전화 너머로 만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엄마가 억울하게 가신 거라면 밝혀야지. 그날 오후 경찰이 다은과 우진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 머물고 있었어요. 다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죠.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제가 시어머니를 해쳤다고요? 다은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일단 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부르실 수도 있고요. 김 형사의 말에 다은이 우진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우리가 조사를 받아야 해?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아내가 정말로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죠. 경찰서에서 다은은 계속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건강음료도 시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준 거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김 형사는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왜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니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없더군요. 다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산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럼 유산 진료 기록이 있겠네요?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다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거예요. 김 형사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날 밤 누구와 통화하셨습니까? 보험금 얘기를 하셨던데. 그건 일 때문에. 거짓말 마세요. 이미 통화 상대방도 확인했습니다. 당신 전 남편 아닙니까? 다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김 형사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전 남편 박민수 씨도 이미 조사 중입니다. 두 분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메시지 기록도 확보했고요. 그제야 다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우진은 옆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죠. 다은아, 정말이야? 정말로 내가 엄마한테. 우진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차마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은이 우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우진은 손을 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며칠 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자의 혈액에서 과다한 혈압약 성분이 검출됐어요. 평소 복용량의 5배가 넘는 양이었죠. 이것이 뇌출혈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만수는 부검 결과를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살해당한 거였어요. 그것도 며느리 손에 의해서 말이죠.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나쁜 년이 우리 선자를. 유리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만수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분노와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했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다은과 전 남편은 1년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은이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이 많은 집안의 장남을 노렸던 겁니다. 우진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다은은 한남갈비집을 여러 번 찾아가 우진을 관찰했고 순진하고 만만해 보이는 우진을 목표로 삼았던 거죠. 혼전 임신을 빌미로 급하게 결혼을 서두른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전 남편 박민수는 다은과 이혼한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거였어요. 실제로는 계속 연락하며 함께 범행을 계획했죠. 선자가 죽은 후에는 만수까지 제거하고 모든 재산과 보험금을 차지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폐륜 며느리의 시어머니 살해 사건으로 보도됐어요. 한남갈비집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동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죠. 아니, 그 다은이란 여자가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어? 겉으로는 얌전해 보였는데. 선자 언니가 불쌍해서 어떡해.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한남갈비집도 문을 닫았죠. 평생 일궈온 가게였지만 이제는 들어가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다은은 끝까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전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보험 서류, 약물 구입 기록 등 모든 것이 다은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죠. 우진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목소리는 기어들어갔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다은이가 그런 사람인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우진의 증언을 들으며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의 어리석음이 한심하면서도 불쌍했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죠. 아내를 지키지 못한 아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는 다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전 남편 박민수도 공모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어요.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유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했어요. 어머니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었죠. 판사님,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건강을 위해서. 다은의 최후 변론은 계속됐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은은 징역 25년, 전 남편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다은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우진은 공모 혐의는 벗었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직장에서도 해고됐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해 다른 도시로 떠났어요. 한남 갈비집의 장남이었던 그는 이제 가족도 잃고 명예도 잃은 채 홀로 살아가야 했죠. 유리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한남 갈비집을 다시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일궈온 가게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판결이 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남 갈비집은 여전히 문을 닫은 채였고 만수는 매일 선자의 사진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아내의 영정사진에 물 한 잔을 올리고 조용히 인사를 건넸죠. 그의 머리는 6개월 사이에 완전히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유리가 매일 아버지 곁을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유리는 아침 일찍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빠, 이거 보세요. 한남 갈비집 재개업 허가 서류예요. 만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가게를 다시 연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선자 없는 한남 갈비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죠. 유리야, 정말 다시 열어야 할까? 엄마 없는 가게가. 아빠, 엄마가 평생 일궈온 곳이잖아요. 그냥 놔둘 순 없어요.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유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어머니의 빈자리를 완벽히 채울 순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 가게를 지켜나갈 생각이었죠. 며칠 후 한남 갈비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모두들 선자를 그리워하며 만수와 유리를 위로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자주 올게요. 선자 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에 만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기를 구우며 손님들을 대접했어요. 선자가 늘 하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상차림을 했죠. 그런데 재개업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우진이었어요. 그는 초췌한 얼굴로 가게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죠. 유리가 먼저 발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빠, 여기 왜 왔어요? 우진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습니다. 유리야, 아버지 좀 뵐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서. 아빠는 오빠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가세요. 유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게 앞 보도블록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죠. 제발 한 번만 뵙게 해줘. 사죄하고 싶어. 그 모습을 본 만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자 가슴이 아팠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우진은 개의치 않았죠.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만수는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용서는 내 엄마한테 빌어. 나한테 빌 자격 없어. 그 말을 끝으로 만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결국 일어나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만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유리도 함께였죠.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정만수님? 변호사가 확인차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합니다. 한남갈비집 수익금의 절반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재산도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유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겠어요? 그래, 엄마가 원하던 거야. 늘 어려운 아이들 돕고 싶어 했잖아. 이제라도 엄마 뜻을 이뤄드려야지. 서류에 도장을 찍는 만수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이었어요.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벌어진 비극을 겪고 나니 돈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거죠. 장학재단 이름은 선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이선자 장학재단.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린 날, 만수는 선자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학금은 제 아내 이선자가 평생 모은 정성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학생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만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6개월 만에 진짜 미소였죠. 한편 감옥에 있는 다은에게는 이혼 서류가 전달됐습니다. 우진이 보낸 거였어요. 다은은 서류를 찢어버리려 했지만 결국 서명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은 실패했고 남은 건 25년의 형기뿐이었죠. 교도소 독방에서 다은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아니, 후회한다기보다는 실패한 게 억울했어요.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유리가 눈치채지 못했더라면 성공했을 텐데. 그런 생각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전 남편 박민수도 다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날 수 없었어요. 그들이 꿈꿨던 부자의 삶은 물거품이 되었고 남은 건 차가운 감옥과 끝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우진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식당 주방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남갈비집 장남이었던 그가 이제는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가끔 어머니 기일이면 몰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유리가 없는 시간을 골라서요. 무덤 앞에서 우진은 항상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바보같이 속아서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바람만이 그의 사과를 들어주었습니다. 선자의 무덤은 조용했고 우진의 눈물만이 땅에 스며들었어요. 유리는 한남갈비집을 훌륭하게 운영해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완벽히 재현할 순 없었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손님들에게 인정받았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했죠. 유리야, 내가 있어서 이 가게가 계속되는구나. 만수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유리는 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아빠도 있잖아요. 우리 함께 엄마 목까지 열심히 살아요. 2026년 봄 선자의 일주기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산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동네 이웃들, 한남갈비집 단골 손님들, 그리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까지 모두가 선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러 왔죠.
만수는 아내의 무덤 앞에 한우 고기를 차려놓고 막걸리를 부었습니다. 여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 당신이 뿌린 씨앗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어. 바람이 불어벗고 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선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만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내를 보낸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유리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노란 개나리 꽃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만 갇혀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원하는 건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해가 저물 무렵 모든 조문객이 떠나고 만수와 유리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유리야, 고맙다. 뭐가요, 아빠? 내가 있어줘서. 내가 없었으면 나도 무너졌을 거야. 유리가 아버지의 팔을 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엄마가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 우리 가족이에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대신 희망이 보였죠. 선자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한남 갈비집의 불은 오늘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선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만수와 유리가 정성껏 고기를 굽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였죠.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한 가족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거나 이 이야기를 보며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의 통쾌함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리우드 인생극장이었습니다.